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일희 일비 지수만 놓고 보면 좀 오르나 싶으면 그새 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긴 악재 끝에 볕이 좀 드나 했더니 바로 구름이 낍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갈 길 가야죠.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 갈 길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개를 꼽아놨는데요. 데일리 이슈 두 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바이든이 도장 찍었고 인플레 감축법 이제 통과가 됐는데 수혜 업종들은 많이 햇빛이 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역시 전기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해서 친환경 분야 네. 쪽이 확실히 이제 수혜를 입게 됩니다. 사실 이번 이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 이후에 미국 정부가 풀었었던 소위 재정 정책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승자 패자가 나뉩니다. 왜 그러냐면 무작정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충당할 방법도 마련하고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풀려 나오는 돈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혜를 입는 곳들은 좋은 것이고 아닌 곳에서는 뭐 돈이 조금 줄어드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는 그렇게 봤었을 때 친환경 쪽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강조했던 분야이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지만은 뭐 수혜는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를 살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에는 그런 수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그래서 떨어진 겁니까? 현대기아차 다 떨어지는데. 사실은 근데 지금 IRA 그 법 기준으로 보면은 네.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매칭이 될 만한 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만들면 다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재가 네. 그 비중국산이어야 되고 아. 그 24년까지가 아마 40%, 그다음에 27년부터가 아마 70% 이상이 네. 비중국산이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산을 쓰고 있거든요. 어. 우리나라 양극재 같은 경우도 전구체를 95% 가까이가 다 중국에서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매칭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그 현대자동차 내에 있는 자율주행 그 사업 부문을 갖다가 분사를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인수했던 그 자율주행 관련된 업체하고 합병을 시키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단독으로 이게 이제 어저께 현대모비스의 그 분사 네. 그 뭐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가지고 네. 또 다시 좀 노이즈를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 내용보다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뉴스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인플레 감축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빠진 게 아니고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 물적 분할은 우리가 이 두드러기 증상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네. 오늘 그 자율주행 그 부문을 갖다가 분사해가지고 물적 분할한다는 게 그렇게 큰 네. 노이즈까지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 이슈하고 또 맞물려가지고 네.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보여줬던 모습들하고 또 어저께 또 하필이면 또 현대모비스가 네. 몇 개의 어떤 기업으로 분할하는 부분들 그것도 사실 내용을 까보면은 실제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네. 그거 역시도 물적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어떤 이제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인들 일부러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분리하려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좋아하는 두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물적 분할 얘기하고 지배구조. 이거 나오면 아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건 뭔가 그렇죠. 이게 진짜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다 나와서 떨어진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LG엔솔이라는 기억이 있고 네. 말씀 주신 대로 그리고 그 자회사 이름 포티투닷인가 그런 회사인데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지분 다 인수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비상장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합병한다는 얘기는 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 줘서 혹시 상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은 테슬라 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가 있지만 전기차 이외에 자율주행차가 있고 항공우주가 있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성장성을 계속 보고 가는 건데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성장성이 한 부분인데 네. 현대차에서 분사해 버린다? 그럼 원래 현대차의 주주들은 그럼 그 부분의 성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크게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테슬라는 그 $600 정도에서 네. 그때 살까 말까 망설인 분들 많았을 텐데 네. 지금 다시 기회 놓쳤다고 땅을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900 지금 넘어섰고 이게 다시 이제 3분의 1로 그죠? 한 주가 3주가 되는 네. 걸로 가잖아요. 근데 테슬라처럼 우리 현대 기아차도 가겠지 해서 아마 담아놓으신 분들은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해주신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네. 참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가 네. 당시에 이제 뭐 합병을 통해 가지고서 지배구조 변화를 꾀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아예 안건 상정을 뭐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주총이 왜 그랬냐 하면은 워낙에나 반응들이 나빠서 이게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아예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드랍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뭔가 지배구조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상당한 당근책을 과거에 나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시를 오히려 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19만 원 밑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대차 우선주가 9만 원 밑으로 갔었죠. 지금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늘 이랬습니다. 아이, 배터리 얘기하죠.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혜를 입는 겁니까? 일단 인플레 배터리는 감축법? 상대적으로 수혜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수혜이고 어느 쪽이 피해냐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간단한 구분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1위라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런 데들은 중국의 뭐 일종의 보복성 뭐 수입 금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피할 수 있고 그런데 중국보다 우리가 약간 뒤쳐져 있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쪽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 저희들이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니 생각이 그래 들어요. 이걸 뭐 금속 전쟁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원자재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일단 미국 쪽으로 저희가 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거는 뭐 중국의 보복은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한데 미국은 당장에 여기서 배제를 시켜버리면 뭐 우리 입장에서 난리가 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뒤에 중국이 뭐 너무 과도한 그런 보복이나 제재를 하지 않기를 그저 좀 바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 중국이 세긴 센 모양이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막 누르는 거 보면요. 이번에 공급망 문제나 이런 코로나 이후에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본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 쪽에서 좀 적다라는 거를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금속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권 다툼 같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야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얘기를 요즘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폐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뜬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지금 사실은. 그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남아도는 그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썼던 그 폐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사이클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소재를 추출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결국은 그 중국을 좀 배제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히 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LNF 같은 경우도 그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그 업체하고 같이 이제 배터리를 갖다 리사이클링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양극재 생산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쪽에서 소재를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앞으로 중국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기업이 얼마 전에 IPO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각광을 받았죠. 그리고 계속 반응이 좋은데
이것도 역시 중국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까? 폐배터리가? 그렇죠. 아. 중국이 여기서도 지금 1위로 가 있는 거고요. 아. CATL에서도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뭐 테슬라도 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약간 뒤쳐져 있긴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양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자료 보시면은 포스코에서 그 배터리 원료 소재 자립 요 얘기 나오면서 네.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좀 빨리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 원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호주하고 이미 협약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료의 원산지에 있는 그 원산지 국가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얼마큼 돼 있었냐 이런 것들 한 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원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중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에서 이제 원료를 뽑아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 네.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만약에 한다면은 원래 배터리 회사에서 더 잘하겠죠. 네.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 소재에서 제일 잘하겠죠.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뒤쳐져 있지만 지금 미중 갈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기회가 찾아지고 또 거기에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배터리 분야에서는 모르겠는데요. 네. 폐배터리라는 건 배터리를 쓴 게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쓴 거. 그러니까 테슬라도 거기에 뛰어든다고 그랬는데 네. 테슬라가 뭐 1등 업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테슬라보다 더 팔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중국 싸움인 것 같은데 원 재료가 거기서 나오니까 폐배터리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분류 자체가 테슬라보다 중국 업체가 더 전기차를 많이 판다는 자료는 네.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이고요.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량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었을 때는 비교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흔히들 자동차에서 뭐 7년 이렇게 타가지고서 네. 그걸 가지고 와서 폐배터리를 다시 이제 거기서 추출해낸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전기차가 사실 이렇게 매스하게 다닌 지가 몇 년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차에서 나오기보다는 리콜된 물량이라든지요. 우리 경우에는 ESS가 얼마 전에 또 크게 또 문제가 돼서 리콜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은 이제 이런 배터리 업체들이 내에서 이렇게 불량이 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은 오히려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우리가 주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폐배터리 산업하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기회다 그렇게 봅니다. 역시 저 전기 자동차 시대에서는 내연 자동차 시대의 엔진이 배터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 사업이 지금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천연가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유가가 좀 진정되나 했더니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제 또 비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제공하는 유럽에 제공하는 거를 양을 좀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는 당연히 폭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거를 갖다가 LNG화 시켜가지고 네.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우려되는 건 또 인플레가 좀 잠잠해지나 싶은데 이걸 또 건드리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스 배급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가스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저들의 얘기구나 했는데 우리나라도 절대량이 부족하다면서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하죠. 네. 지금 뭐 보유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네. 그런 가운데 수입이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올겨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시장의 측면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지금 독일이 남유럽 피그스 국가의 채무 불이익이 있었던 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계속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위기가 된다면 에너지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시장의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LNG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겨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정확히 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확보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 뒤처지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은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죠. 지금. 아니 근데 저 가스공사에서 얘기한 바로는 한국 LNG 비축량이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랬단 얘기했죠.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걱정스러운 예. 거군요.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 또 하나 걱정은 이제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LNG 가격이 폭등을 하면 네. 조금 잡혀가는 유가가 네. 다시 들썩거리지 않겠느냐 이게 또 이제 걱정인 거고. 그렇죠. 요즘에 참 걱정이 많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기도 좀 민망한 게 네. 방금 전만 해도 저희가 미래 이야기를 이제 배터리 이런 배터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아니 이게 근데 네. 확 와닿는 실생활이라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진짜로 못 느낍니다. 근데 네. 유럽은 당면한 문제인 게 가령 예를 들면은 네. 독일의 경우에는 겨울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난방을 못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벌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벌목이요? 바꿨다고. 예, 나무 나무를 캔 나무. 네, 나무. 네. 예. 독일 구글에서 검색어 1위가 벌목이 그래요? 되었다라고도 예. 다른 데서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적게 쓰자 전기를 예. 그런 이야기를 총리나 대통령이 나와서 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에는 아주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대체제로 쓰일 만한 게 그러면은 다른 거 써보자 해보면 석유도 써야 될 것이고 보통은 LNG하고 제일 이게 그 코릴레이션을 그려보면 많이 증가를 하는 건 석탄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이 석탄이 부족해서 문제 겪었던 하반기에 네. 그랬던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엮여 있어서 어디에서 사실 문제가 약한 고리에서 발생할지는 뭐 사실 되어봐야 아는 거죠.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줄여가지고서 공급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뭐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유럽에서 벌목 얘기 나오고 그러면 도끼하고 톱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주식에 중독된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에너지 섹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 섹터가 돌아가면서 네. 한 바퀴 돌았죠 지금. 네네. 이것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유가가 이제 90불 언더로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가의 어떤 하강 트렌드를 좀 보면은 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전에 제가 유가 한번 90달러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 하강되는 속도 자체가 좀 완만해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게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뭐 그 석유 관련돼 있는 정유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근데 그거를 이미 앞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그게 급등을 해가지고 큰 트렌드를 형성할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반등의 어떤 그림을 좀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뭐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여러 가지의 에너지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서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오를 것이다. 네. 또 유가 또 굉장히 위쪽으로 보는 월가의 분석 자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의 경기를 봤을 때 석유 수요에 대해서 또 뭐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거의 멈춰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주식시장 안에 얘기들을 하고 미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구 쪽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이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산유국에 있는 오일머니의 국가들은 이쪽은 구경제에 있고 그 구시대의 원료 에너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있는 상황 속이고 그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은 그 싸움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네. 그것이 만약에 뭐 이건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합의가 되면은 사실 이런 논의가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편으로는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계속 그걸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계속 아래쪽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또 한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시황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순환하면서 돈다라는 부분들도 친환경이 돌다가 오일 돌다가 석탄 돌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로는 쉽사리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에너지의 가격이 뭐 급격하게 가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벌목 얘기하셨는데 지금 석탄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독일이 지금 마지막 남은 원자력 가동을 한다. 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 독일 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자력은 대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좀 이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 한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봐도 그렇고 뭐 아까 저희가 배터리, 뭐 전기차, 뭐 내연차 얘기하고 이랬는데 인류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구나.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 가스 관련해서 뭐 폭등했다 이래서 이 얘기 이슈로 삼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증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초부터 이렇게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렵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증시 거래 대금 이거는 지금 계속 빠지는 겁니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거래 대금은 바닥을 찍고서 조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게 눈에 띄게 상승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예. 이런 모습은 어떻게 저는 뭐 해석이 되냐 하면은 일단은 공매도가 좀 많이 상환을 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는 주식을 좀 비워뒀던 데에서 어저께 보니까는 또 그 매달 조사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글로벌 서베이에서 좀 주식 비중을 올렸더라고요. 현금 네. 비중은 낮추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현금 비중 했던 것들을 다시 주식으로 바꾸는 네. 과정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근데 거래 대금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못한 것은 새로운 자금의 유입은 사실상 거의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사람들이 계속 돌리면서 한다. 네, 맞습니다. 그 새롭게 유입되는 자금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신용 자금도 좀 융자도 좀 잔고도 증가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오른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면 랠리는 랠리인 것 같아요. 살짝 랠리라 그렇지. 화끈한 랠리가 안 와서 그렇지. 이게 지금 이제 쏠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붙으면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 재료가 나오면 굉장히 급격하게 붙어가지고 네. 주가를 미처 주춤하면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끌어당겨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좀 노이즈가 생기면은 그냥 시장에다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주가가 하는 순간에 한 뭐 10% 이상 빠져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시장의 어떤 체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저는 여전히 그냥 베어마켓 랠리의 일환이고 네.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주식이 참 그 지지부진하고 밀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니 해도 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잖아요. 연기금이 지금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까? 뭐 해주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연기금이 그동안에 계속 팔았었는데 사실 뭐 대표적으로 좀 섭섭한 게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인다라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종목들을 보더라도 우리 많이 갖고 있는 개인수들이 많이 갖고 있는 네. 삼성전자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 말에 기준으로 봤을 때 2% 이상 전체 지분에서 줄였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섭섭하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TSMC 늘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을 더 사고 우리 이제 줄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7월 1일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4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순매수요. 네. 근데 국내 기관들이 2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계속 연기금이 꽤 많은 비중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8월에 들어서 연기금이 한 1,000억, 200억 정도 산 날이 좀 있었어요. 네, 그 날이 좀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네. 오늘도 뭐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가 많이 팔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말 그대로 구원투수가 되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해서 시장이 좀 뒷받침이 될 거냐 네. 그런 것은 뭐 기대 난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4조? 예. 예, 그게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주로 뭘 샀어요? 전기전자 많이 팔았고요. 전기전자 팔았다. 전기전자 팔았고 자동차 팔았고 2차 전지 제일 많이 샀습니다.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제일 많이 네. 샀습니다.
연기금이 뭐 다 판 건 아닐 테고 예. 연기금은 이제 수익을 하긴 거기 제 연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수익을 내긴 내야죠. 근데 뭘로 수익을 냈을까요? 우리가 그걸 좀 따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연기금이 손실이 좀 사실은 지금까지 연초 이후로 보면은 포트가 전체적으로 다 났습니다. 네. 뭐 가리지 않고서 국내외 주식 채권 가리지 않고 났었고 네.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매수를 최근에 한 것들은 좀 플러스 수익이 나 있는 뭐 증시도 반등을 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크게 이게 뭐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매수였고 뭐 수익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하는 건 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연금이 아주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밸런싱이 되려면 네.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준다든지 예, 아니면은 한국 국내외 이제 이제 주식 수익률 격차가 많이 나야 네. 그래야지 국내 쪽에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좀 오기 어렵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래서 이쪽에서 크게 한번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매니저 할 때 느꼈던 게 제 기억에 15년 하반기 1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원래 그 전에 개별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위탁 자금을 이제 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거의 대형주 위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장 색깔이 확 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CIO 부터 비롯해가지고서 뭐 연임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방향이 바뀌게 되면 뭐 증시가 방향이 어떠냐를 떠나가지고서 그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외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그들이 산 종목을 보면 LG 엔솔, 삼성전자도 좀 사지 않았어요? 어젠가 많이 샀죠. 네. 네. 삼전이 근데 그렇게 뭐 확실하게 올라가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림보다는 지금 시티뱅크에서 지금 예상하기가 이제 4분기 저점일 가능성에 대한 네.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보면은 거의 4분기 정도가 네. 저점일 가능성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사서 올린다는 쪽보다는 일단 사서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 업황 자체도 좋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매출 볼륨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익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그림이 이제 그려진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좀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과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외인이 들어와서 좀 사면 팔고 나가고 팔면 또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기관 투자가들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는 다르죠. 네. 기관 투자가들의 목표 수익률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고 그 투자 기간도 다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로 생각하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런데 연기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더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수급적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좀 노이즈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춤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시장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개인들이 반대로 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꼭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하나까지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개인들이 사면 이거 못 가. 주식에 어떤 주식에 개인들이 막 꾸준히 사요. 그러면은 이 주식은 이제 못 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 봄부터 그리고 동학개미 2021년까지는 개인들이 사서 올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관 외국인이 파는 동안 꼭 그걸 그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우연찮게 그렇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파는데 개인들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엇박자로 계속 가는 건데 당연하죠. 그거는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거니까. 누가 파니까 누가 사는 거고. 예,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건 이제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를 한동안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걸 믿고 계속 사는 동안에
뭐 좀 길게 보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팔았던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좋지 않은 얘기를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개인들은 이제 지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곳에서 계속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엇박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등을 하는 구간에 파는 거죠라고 얘기하셨어요. 네네. 반등을 하긴 합니까? 저점으로부터 10%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점으로부터 10% 올라왔을 때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본전이 됐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폭이 좀 줄었을 것이고. 본전된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옮겨라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옮겨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늘 고민인 거고. 여기서 그래서 판단해야 그렇게 되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옮겨요, 말아요.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의 성향과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번에 잠깐 들어가서 수익을 좀 내보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다. 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가지고 가기 되게 힘들 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든 간에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합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들이 그걸 못해서 그렇지 재분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게 참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외인 얘기 잠깐 했는데 외인들이 뭐 다시 조금 산다고 해도 그동안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에 네. 그 외인의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본격적인 복귀 신호는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사실 그 구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앞으로도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글로벌 그런 지수에서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MSCI에서 지수 리밸런싱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한국 비중이 또 조금 감소를 해서 네. 이번 그 리밸런싱 하는 날에 2천억 중반 정도가 또 순매도가 나와야 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선진 지수로 넘어가지 않는 한에는 일단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서 이제 그 중간에서 많이 팔 때도 있고 또 좀 살 때도 있고 이렇게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그 글로벌 증시에서 그 우리나라 증시를 중국하고 묶어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이럽니까? 중국이 어려우니까 그냥 묶여서 같이 갑니까?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제일 쉽게 보는 게 네. 미국 영향 절반, 중국 영향 절반 그런 나라인 거거든요. 뭐 네. 수출 같은 것들 비중 보시면은 뭐 중국이 엄청 높고 바로 옆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2004년에서 7년 슈퍼 사이클 때는 가장 또 수혜를 입기도 한 거를 네. 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외인들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파이를 키워나가는 단계라고 들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금융주가 움직일 때는 이제 금리 인상기 그리고 그래서 배당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그 이제 방어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금융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지주회사라든지 은행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금융주 수익률이 이제 생각보다 크게 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증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턴할 때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편입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따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금융주 포지션을 늘린다고 해서 개인들이 그걸 따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일단 수익 내기가 굉장히 뭐 네. 화끈한 주식이 아니니까 네. 수익 내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뭐 만만한 주식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많이 샀던 거는 금융주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좋아서라기보다도 전체 비중에서 그냥 비중을 좀 채워 놓는 우리 네. 이머징 마켓에서 그 중에서 한국에서 금융주에서 일부분 넣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또 지분이 많이 늘었다고 느끼는 게 우리금융지주가 많이 늘었는데 그게 예보에 나온 물량이 블록딜로 그냥 받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순매수했다라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외국인의 금융주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연결을 좀 시켜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아까 대표님이 뭐 들어오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네.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넉넉했을 때 넉넉하면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좀 들어와가지고 사고 근데 부족하면은 우리 안 들어오는 거죠.
넉넉해야지만 들어오는 건데 지금 넉넉한 상황이 당분간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 자체를 놓고 보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해서 거기서 일부분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더 크지. 우리나라 자체를 가지고 개별 기업처럼 개별 종목처럼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이즈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공매를 더 큰 규모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는 배우님 말씀 주셨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환율이죠, 환율. 예, 환율이 이제 다이내믹하게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대비 1,300원 위로 간 거는 아주 드문 현상이거든요. 오늘도 1,310원인가 그렇죠 아마? 아니 근데 지금 1,300원 넘어서 한 달쯤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있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1,300원 위로 올라가면 시장이 화들짝 올라가서 막 폭락하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네. 그런데 1,300원 위에서 지금 한 달 이상이나 있는데 네. 그냥 뭐 당연한 듯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 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라고 네. 대변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저 외국인들 공매도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게 그 정부에서 개입한 이후에 공매도가 많이 줄긴 했습니까? 요즘에 다시 또 조금 고개를 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때 이제 정부 발표 이후로 마침 이제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는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공매도 증가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네팅하면 제로다가 맞아요. 네. 아까는 그 아주 네이키드로 공매도를 치는 사람보다는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매도 치면 하나는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이 좋았단 말이죠, 주식들이. 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매도에는 비용이 발생을 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빌리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위기 왔었을 때는 그때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도 해외 거는 숏이 가능했었는데 기억해 보면은 어떤 그 공항이에요. 태국 공항인가 그랬었는데 대차하는데 빌리는데 비용이 100%가 넘는 거예요. 네. 물어봤습니다. 이게 100%가 넘으면 1년 동안에 이 회사가 망해도 손실인데 빌려가냐 하면 빌려간다는 거죠. 왜 빌리냐 하면 그 사람들은 1년에 빌릴 생각이 없고 빨리 빠지면 빨리 빠질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즈 자체가 빌려놓고 공매도를 하고는 빨리 빠지도록 빠르게 소문을 퍼뜨리는 게 네.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폭증돼서 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저는 좀 철퇴가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은 다 수기로 되는데 완전하게 좀 전산 시스템이 되고 난 이후에 공매도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올려야 되지 않냐. 비용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이거는 좀 반드시 해야 되지 단순히 뭐 처벌을 조금 더 뭐 늘리고 강화 이걸로는 되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좀 막아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 정부가 뭐 하지 마라 약간의 규제 사인을 보내도 다시 고개를 드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씩 회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 네. 개인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공매도라는 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공매도 어떻게 치는지 아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공매도를 또 의뢰를 받은 이제 수탁기관에서 예. 그 실제 트레이딩을 할 때 또 이제 그 공매도를 칠 때는 반드시 공매도라는 걸 표시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해서 넘어가도 네. 거기에 따르는 제재금이 버는 돈의 뭐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그 금액을 벌과금으로 주는 이런 환경이라고 그러면 걸려본들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전산화를 시켜가지고 공매도에 대해서 실제로 만약에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 벌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징계를 주고 제재를 가하는 것들이 명쾌해져야지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지. 네. 이 말로만 겁박을 해가지고 이게 잡힐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공매도를 아예 못하게 하면 외인들이 아예 안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위험하다고 보죠. 기관의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페어 트레이딩 들어오기 때문에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많은 저쪽 먼 나라의 유럽이나 이렇게 롱텀의 자금들은 우리나라에 매수를 해놓고 반대로 해지를 다 해놓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사실은 분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를 반대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막아놓는다면은 들어오기가 네이키드로 들어와야 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공매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저도 다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한때 개인들도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국민연금이나 보험사나 갖고 있는 대규모 그 주식을 빌려줘서 개인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증권사에서 열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를 해도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닫았어요, 다. 한동안 닫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파생상품과 연계돼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개별 주식 선물이라는 것에서는 또 매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해서 정말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매도 한다라는 그 행위보다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불법적인 다른 뒤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통정 매매를 해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면 이거는 우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네. 잡혀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매도를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작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공매도로 인해서 뭐 벌금금 낸 건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구속되거나 형사처벌 된 경우는 우리가 없어요, 그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강력하게 여태까지 우리가 강력하게 증권사법을 처벌했던 것처럼 네. 이 공매도 세력들도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럼 많이 또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9월에 공매도 많이 했던 기관과 증권사 일제 조사한다고 아까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사한 다음에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된? 그럼 봐야죠, 이제. 조사는 크게 나오는데 처벌이 어떻게 됐다가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게 그 경제사범에 대해서 관대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와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좀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영우 부장님은 9월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에서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7월 FOMC 일주 전부터 시작해서 9월 첫째 주까지 네. 이제 반등장이 올 거고 음. 추석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아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좀 수익이 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현금화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9월 달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9월부터 그 양적 긴축이 950억 달러로 이제 바뀝니다. 이 부분이 475억 달러 할 때하고는 또 다르게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네. 있고, 네. 지난번에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나면서 인플레 고점이 확인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컸었지만 네. 네. 그 앞에서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네. 이제 예상치의 2배를 넘는 숫자가 나왔다. 물론 거기에 뭐 파트타이머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조일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0.5가 조금 대세고 0.75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9월 달이 어떻게 보면 긴축 시그널로서는 맥시마이즈 되는 시점이 7월이 아니고 9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9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차익 실현할 것들은 좀 실현하고 부분적인 현금화를 좀 병행해서 9월 첫 주까지는 현금화를 일정 수준은 좀 가져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이 부장님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네, 많은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많이 빠지면은 반등을 하는 거고요. 네. 많이 오르면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건데, 그 우리 시장을만 보면은 많이 못 올랐어요. 우리 시장이 6월 1일 기준으로 코스피가 2,650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은 6월 1일 기준을 지금 3대 지수가 다 돌파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의 월가의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S&P의 올해 고점이 4,200포인트인데 지금 4,300포인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되돌림의 반락이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락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으로 보면. 근데 미국이 빠지는 동안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워낙에 또 약했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가치 조정을 볼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된 거예요. 금리의 피크아웃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 금리 그러니까 상승의 폭의 피크아웃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 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라는 건 남은 거는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에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9월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CPI가 9월 13일에 발표되고 네. FOMC 회의가 20일, 21일 날 있고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때 FOMC 회의 끝나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가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QT, 네. QT를 2배로 이제 늘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양적 긴축을 한다, 유동성을 회수한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안도하면서 올랐던 부분이 너무 빨리 왔네? 이건 아니네?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시장은 눌리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네요. 아직 본전으로 가려면 멀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가 아까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많은 부분이라고 표현드렸던 건 네. 왜 그랬냐면요. 종목별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이 종목별로.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할 때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폭이 작으면 그래도 버티는 종목이거나 갈 종목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현금화 시킬 것인지 어떤 종목은 그냥 들고 갈 것인지 요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요. 다 같이 떨어질 때는 내 것도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네. 이렇게 오를 때 내 네. 종목만 안 오르고 있으면요. 네. 저도 몇 개 있거든요. 요즘에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만 요지부동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화가 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오늘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째인데 여기에 맞는 수혜주도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뭐 신조어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걸로 태조. 보이는데요. 예, 그거요? 예. 사실 맞지는 이방원, 않죠. 태조 이방원, 예, 예. 예. 태조는 이방원이 아니지만 이방원에다가 앞에 음까지 붙여서 음식료까지도 하시던데 뭐 그래도 이게 다 이제 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는 네. 바탕에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고요. 뭐 명백하게 지금 정책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네. 봐서는 뭐 원전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방산 또 저희가 수출을 또 할 수 지금 이제 계약을 맺은 부분들 거기다가 반도체 쪽은 아직은 뭐 업황에는 문제가 많지만은 뭐 세제나 이런 쪽으로는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라고 한 거 요거는 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에서 반응이 이미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미는 것들은 한 번은 제가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쯤은 그 좀 시세나 시기를 줬었던 걸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거 발표했잖아요. 뭐 몇만 원 진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설주 잘 안 움직여요 또. 근데 사실 건설주 270만 호 이제 건설 관련해 가지고 발표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큰 주식들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건설 쪽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중동 지역의 플랜트 수주 관련된 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에서 공동으로 해서 8천억 정도를 수주한 바가 있고요. 네. 이쪽에 빈살만 그 왕세제가 지금 11월에 방한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제 뇌피셜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미국하고 사우디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면은 우리나라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그쪽에서 좀 혜택을 볼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런 기술력은 있으니까. 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와서 SK 최태원 회장 만나서 예. 그 원전 원자력, 관련해서 예. 여기 반응이 좀 있는 거죠. 그때 SK가 요즘에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원자력에 대해서 일단 뭐 소형 원전에 대해서 좀 좋은 의도로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에너지 위기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서 다시 이제 다른 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R 기술이 그렇게 각광받는다면서요? 그건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사실 이를 이제 구현해낼 수 있는 플레이어 자체가 몇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빡빡한 추가적인 뭐 이제 환경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결 조건으로 되어야 SMR이 이제 건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에너지가 워낙에나 지금 전환기에 태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대감 수준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원자력주를 부장님 생각은 좀 담아도 괜찮겠다.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좀 꺾이고 있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이제 정책에 우리 맞서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뭐 계속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시죠? 그게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수들은 또 이럴 때 잔잔하게 주가 움직이고 이럴 때 수익 내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켜야 나중에 또 수익도 내니까 좋은 정보를 잘 내 걸로 만들어서 일단은 지키고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장의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경주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